이래경 사태. 이래경 씨가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그렇죠. 10시간 만에 사퇴를 했죠.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 이래경 씨 그 글이 알려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그 이재명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하나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2015년 문재인 대표 때의 민주당,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동시에 떠올랐는데 우선은 2012년이 떠올랐던 거는 그 민주통합당이랑 통합진보당이 선거연대를 했던 게 이제 2012년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말하자면 이제 민주통합당이 본인들의 어떤 새 확장을 위해서 그 진보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이제 연대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민주노총의 그 노동 입법안을 전부 다 거의 수정이나 토다는 거 없이 다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진보당 출신의 전주 보궐선거로 들어온 그 의원 강성희 그분이 바로 철험회로 가입을 하더라고요. 뭐 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저는 이제 철회했어요. 가입한 것까지는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당내 입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여전히 뭐 당대표긴 하지만 본인 세력이라고 해봐야 뭐 철험회 플러스 알파 정도인데 나머지 절대 다수의 586 세력들과 친문 세력들을 본인 혼자 힘으로는 못 이길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면 외부 세력을 데리고 오자. 옛날에 막 우리 뭐 사만시대 보면은 막 어디 뭐 해외 당나라도 끌어들이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일단 전쟁에서 이기자. 공천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그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랑 그냥 묘밑에서 엄청나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급하구나. 이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2015년 얘기를 하는 거는 당시 문재인 대표 때 그 문재인 대표와 척을 지고 있는 반문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립적인 인사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반대편을 숙청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 분당된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내 세력을 장악해야 되는데 현역 중에서는 본인이 손댈 데가 별로 없고 그러면 제야에 있는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인물을 들어와서 반대편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숙청을 하는 게 본인 생각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래경 씨는 사실 민주노총이나 정의당이나 이쪽하고 또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냥 범민주당인 건 맞는데 이게 이 사람은 그냥 뭐 일단 다른 걸 접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래경 씨가 어떤 캐릭터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40억.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 이 비슷한 케이스가 이석기예요. 이석기 의원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조선 자본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석기 전 의원 또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정계로 진출한 그런 사례고 이래경 씨도 이제 돈을 많이 아마 이래경 씨가 더 훨씬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랄까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그 바닥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감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 아웃사이더를 주워왔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이제 사고 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석기 씨도 비슷하거든요. 이석기 씨도 문제가 됐던 그 강연 이런 거 보면은 활동을 꾸준히 오래 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말들을 해요. 까불다가 내란 선동죄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경 씨도 이제 뭐 이래경 씨는 내란 선동까지는 아니지만 SNS에 썼던 글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친분이 사적인 걸 포함한 친분이 깊지는 않은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그 뭐 함세웅 아니냐 그 강세웅 함세웅 신부님 뭐 그다음에 뭐 이해찬 대표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대체로 맞을 수 있겠다. 그 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네. 일단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80년대 뭐 70년대 포함해서 재야운동 출신이고 그 인맥이 쭉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 인맥을 좀 따라온 게 아닌가. 그걸 계보를 좀 쫓아가지고 사람을 픽업을 한 게 아닌가 싶고 함세웅 신부도 뭐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 그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옛날부터 사실 그 민주당 조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이걸 좀 막 수혈을 해서 민주당 주류로 진격하는 요 그죠? 그림을 짜왔던 거는 맞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기동부랑 합작을 했다고 하는데 경기동부하고 이재명 간의 공식적인 정식적인 합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약간 이삭줍기에 가깝죠. 예, 경기동부랑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이게 아니라 경기동부랑 손잡은 거는 이제 성남시장 될 때의 야권 연대 전략을 펴면서 그때 이제 지자체 공동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노동당하고 연대를 한 건데 성남 지역 민주노동당은 경기동부가 다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정식적으로 제휴를 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 수혈을 받는 거 보면 경기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 쪽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주워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민주노총이나 뭐 진보당이나 아니면 제야에 있는 이래경 씨 같은 사람들을 어쨌든 당내 주류로서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아등바등이 좀 보이기는 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정치를 참 그 오래 하지 않은 저도 되게 뭐 선대위원장 영입이나 아니면 뭐 영입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사람 페이스북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임명 예정자는 페이스북 일단 지우고 그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개폭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완전 누구나 다 알아요. 저희가 약간 근데 그걸 안 해서 역풍 맞았던 게 국민의힘에서 대선 치를 때 그 소위 말하는 비니자라고 불렸죠. 제가 안 그래도 방송 때 비니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며칠 전에. 네. 노재승 씨도 그거 다 털려가지고 사흘인가 뭐 닷새 만에 뭐 사퇴를 했잖아요. 한 사나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 전례를 여야가 모두 공히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센터도 안 까고 그냥 이렇게 혁신위원장, 그것도 거의 전권 혁신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다 다 행사해야 되는 그 자리를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한다? 저는 그게 일단 이해가 잘 안 돼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검색을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 내가 이래경 임명되자마자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래경 씨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놓고 검색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래경 씨가 보니까 페이스북 그룹 있잖아요. 그룹이 많아 이것저것. 이래경 씨가 소속된 단체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백년도 있고 주권자 전국회의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요쪽 그 고세대 고진영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요. 페북 그룹 되게 많이 만들어요. 이건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같은 글을 써가지고 이쪽 저쪽 그룹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검색했을 때 똑같은 글이 계속 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이제 특히 그 중년 정치하는 사람들이 SNS 검색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페북에 검색 기능 있는 줄 모르는 사람, 트위터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전에도 조국 전 장관이 그 입장 바뀐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하는 말이 찾느라 수고했다 이러잖아요. 뭘 찾느라 수고해? 찾느라고 수고했다. 생각이 바뀌었다. 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뭘 수고해? 저는 주로 구글로 검색해서 그걸 찾는데 페이스북 내에서도 검색 기능이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페이스북에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 사람 그 담벼락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PC로만 되죠, 형님? 모바일은 안 되죠? 모바일로 됩니다. 모바일 돼요? 저도 한번 트위터도 됩니다. 트위터도 되고 되는구나. 금방 찾을 수 있는 거를 그런데 웃기는 거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 이래경 씨에 대해서 자유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거고 그만큼 그 사람이 외부인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비니자 얘기를 했잖아요. 비니자 논란 당시에 민주당의 권오영
당시 선대위 대변인이 지금 권오영 씨는 강원도당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에 무슨 혁신 회의인가 그 정파 모임을 지난주 일요일에 발족을 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거기서도 그 얘기 할 거예요. 뭐 대의원제 폐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친명적인 주장을 하는 쪽인데 그때 권오영 씨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영입 인사의 면면이 곧 후보의 본색이다. 비니좌의 망언은 윤석열 후보의 1일 1망언과 닮아. 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네 영입 인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말이 그만큼 외부인이다. 자유인으로서 한 말인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권칠승 대변인 때문에 이래경 사태가 하루 만에 안 끝나고 있는 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천안함 모욕 발언. 맞아. 네. 근데 그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다른 백년이라는 데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다른 백년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뭐 미국 뭐 코로나 그거는 이제 본인도 직접 얘기한 내용들이었고 그거 말고 또 그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뭐 그 있잖아요. 그 항상 우리 일제 침략 관련돼서 한참 논란 많았던 이건 당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당했다 이런 것들. 네네. 그런 내용들이 다른 백년이라는 그 집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 사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하고 있어도 좀 웃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제가 좀 재밌었던 건 아니고. 이제 토론을 좀 하고 이제 민주당 패널들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권칠승 대변인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논변을 펼치는 게 권칠승은 그러니까 천안 피격 사건, 폭침 사건에 대해서 그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냥 뭐 함장의 책임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폭침과는 관련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개소리지 약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침은 인정하지만 최원일 함장에게 책임은 있다가 약간 민주당 내에서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폭침 부정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살아남은 분들과 고인들에 대한 모욕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그 망언을 하겠다는 건지 당 입장에서. 그러고 나니까 장경태가 방송 나와가지고 거 봐 이거 책임 있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장에게. 장경태 최고가 어제 했던 얘기예요. 네네. 야,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현충원에 그 패전한 사람 장교들은 쫓아내겠다고 하겠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게다가 그 이제 천안 피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보니까 당시 이제 4개국이 공동 참여를 했더라고요. 뭐 영국, 그때 미국, 공동조사단이 있었죠. 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 이렇게 4개국이었던 것 같고 국회에서 여야 공히 그 추천 인사들이 있었고 군사 전문가랑 전문위원들이 참여해서 이제 민군 합동 조사단을 만들어서 결론이 난 게 최원일 함장은 본인의 경계태세에 그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할 도를 다했다. 그리고 그게 구형 잠수정이다 보니까 그 어떤 뭐 탐지 기능이 없다면서요. 뭐 하나가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원일 함장은 본인이 할 도리를 당시 다 했던 건데 북한이 쏴서 천안에 피격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수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 결론이 끝난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북한의 동향이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쪽 부대에 안 전해줬어요. 맞아, 그 지휘 체계에 책임이 있다는 게 안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선이라든지 정보계통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인 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 군대 운용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는 건데 거기서 끊어져 있었던 거고 고립돼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 이제 최원일 전 함장도 사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에요. 이 정부 때문에 이 정부가 실제로 천안함을 이용을 했고 이 정부 때문에 오히려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 부분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놓고 지적도 했던 분인데,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 이제 그 배에 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히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실 그
국제사회,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라든지 이쪽에서는 좀 딴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저는 물론 처음에 이걸 잘못 처리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전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배가 생각보다 쉽게 부서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은 있죠. 그때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랑 정상회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쉽게 믿고 싶지 않았다거나 복침에 대해서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제가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 조사 결과 발표하고 524 조치하고 이런 것이 사실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2016년 경까지도 네. 여론조사에서도 한 50%가 북한 복침을 안 믿는다는 국민들이 예. 그런 조사가 나올 정도였어.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고 네.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있었으면 문재인 정권 5년 내에 뭘 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럼 지금 이제 일단락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다시, 그것도 현충일을 직전에 두고 뚜껑을 다시 열어버렸다. 아니 근데 형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왜 민주당에서는 북한 소행입니다, 그리고 뭐 규탄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25일로 기억하는데 그 서해 수호의 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고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본인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 폭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약간 그 물밑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 중에 일부가 문재인은 왜 천안함이 북침이라고 하는가, 문재인은 왜 2012년 대선에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이 물밑에서 이제 이재명 쪽으로 옮깁니다, 지지를. 우리는 문재인에게 실망했다 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재명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음모론자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도 자기 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받는 겁니다. 예, 사실 그래서 문재인, 박원순 요 정도까지는 복침이 맞다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지지층 일각에 좀 반발도 있었어요. 그런 거구나. 아니 근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메시지 자체가 너무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5.18 그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 맞습니까? 아니요? 라고 저는 얘기할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아니지, 개소리지 라고 얘기할 텐데 저기서는 그 정도로 약간 맺고 끊어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잘 안, 그러니까 주요 스피커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약간 당론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게 이야기하자인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5.18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우리 당 대표가 저는 정부의 입장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부터 답답해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 씨 그거 왜 아니라고 말 못해? 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조금 그러네요. 그 여러 기류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얘기했어, 얘기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또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폭침이냐 아니냐보다는 이제 그 자꾸 함장, 예, 그 가해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래경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했을 때, 우리 지금 6월이잖아요. 네. 6월에 한국사에 그 깊이 새겨진 몇몇 사건들이 있죠. 6월 항쟁. 대표적으로 6월 항쟁이 있고 6.25가 있잖아요. 6.25가 있죠. 6.25가 있는데 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 이래경이나 이런 사람들 어릴 때부터 박정희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죠. 네. 그래서 그 교육들을 받아왔었어요. 네. 반공주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이런 교육들을 받아왔는데 좀 자라나 보니까 이게 독재 정권이고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놓고 그걸 세워 나갔기보다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지만 몸이 민주주의는 아니었거든. 몸은 그냥 박정희 시대에 그런 어떤 집단주의적인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정권에 대한 반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반의식화?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부터 갖고 왔었던 거에서 멀어지는 것이 일단 목표인. 근데 그 역편향으로 치닫는 거죠. 예. 치닫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보다 괜찮네.
김일성은 항일 무장 투쟁을 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흐르는 거예요. 그 냉전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소련 이런 데에 대해서 비판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상태로 80년대 90년대까지 넘어왔고, 저는 6월에 일어났던 큰 사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 아니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사고했었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 그 사건이 뭐냐? 1989년에 있었던天安門 항쟁입니다. 네, 내가 어릴 때 일이었거든요. 나는 가치관의 혼돈을 겪었어요. 중국이랑 수교를 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天安門에서 분명히 뭔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걸 그렇죠. 내가 들었거든. 네. 근데 중국이랑 수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착각을 했어요. 중국이 민주화됐구나.天安門 항쟁이 승리했구나.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아니었던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해서 얻은 거 참 많긴 하지만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잣대, 반독재라는 잣대에서 봤을 때 중국이랑 수교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중국의 그 공산당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뭐 걔네들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와 버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래경 같은 사람들은 친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보라고 착각해 버리는 이런 이제 역편향을 갖게 된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요거는 막 이렇게 수면 위의 흐름은 아니라서 그때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2015년 16년 정도에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죠. 진보 원로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음모론 쪽으로. 약간 딱 이래경 같은. 세월호의 뭐야 고위 침몰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솔깃해하고 쉽게 넘어가고. 요거는 저는 그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이제 확증 편향층이 되는 요 비율이 2030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거든요. 그 현상을 좀 제가 심각하게 느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일이 터진 거죠. 실제로 저도 그 이래경 씨 그래서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들여다가서 쭉 봤어요. 근데 사퇴하고 나서 이제 입장문들 같은 거 보면 원인 불상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천안 피격 사건 관련해서 원인 불명의 사건인데 뭐 좀 세게 얘기했다 했는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더 흥미롭던데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 몇 개를 썼는데 5번인가 4번 내용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미국 CIA 개입설을 5번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누구 CIA 누가 만나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개입을 했고 뭐 합리적 의심이 들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미제 타도 정서, 아까 형님 말씀하신 딱 그 80년대 중후반 소위 말하는 제야 운동권 아저씨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현대가 2023년 버전으로 약간 계속 재가공되고 강화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CIA를 만났다고? CIA 누구를 만났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미국의 누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할 때. 맞아요. 근데 그때 보수 진영의 음모론은 뭐였느냐? 문재인 정권의 엑스파일을 넘겨받았다.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뭔가를 넘겨받았다.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을 치기 시작했다. 뭔 소리요? 조국 때문에 친 거지. 조국이 CIA 스파이어 그럼?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 이제 CIA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어서. 아니 사실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중국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왜 화기애애했느냐? 두 사람이 구면이에요. 왜냐하면은 수사 공조는 미국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해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아마 검찰총장 하면서 중국 쪽에도 아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중국 간첩이야? 그 국제 공조한 거예요, 국제 공조. 수사 관계자들끼리. 그리고 뭐 그 전 세계적으로 막 수사 관계자들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간 적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CIA가 어쩌고 저쩌고. 뭐 좀 보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정말 그 이런 시대, 그러니까 리영이 시대에 사시는 분들이구나 정말.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리영희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본인이 얘기를 한 게 문화혁명 때 내가 오판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리영희가 문화혁명 때 오판을 하게 된 이유는 리영희가 사실 소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중국이 제3의 길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다르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좌파 지식인들이 특히 유럽 쪽, 프랑스, 독일보다는 프랑스 쪽에 좌파 지식인들이 크게 오판을 했죠. 문화혁명 때 뭔가 새로운 의식의 어떤 혁명인 줄 알고 오판했는데, 근데 리영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오판이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초반에 리영희 선생이 동구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선언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리영희 책을 읽고 뭐 86세대가 감화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리영희는 사고방식이 좀 개인주의에 가깝고. 그거는 저도 잘 몰랐네요. 리영희는 본인이 민족주의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오히려 그걸 이제 읽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안 읽었어.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었기 때문에 안 그런 거구나. 읽었어요. 읽지도 않았어. 특히 우리나라의 운동권 주류가 어디예요? 8, 90년대 그 운동권 주류 NL이잖아요. 네. NL 책 안 읽습니다. NL은 주체사상 책도 안 읽습니다. 내가 증언한다. 그래요? 네, 주체사상 책도 안 읽고. NL이 왜 NL이 되냐면 이념으로 NL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갈 거냐, 성당을 갈 거냐, 절에 갈 거냐 할 때 솔직히 이거 경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갑니까? 그러진 않죠. 어디가 제일 멋있는가? 그렇게 이제 가서. 혹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해봤어요? 저는 보이스카우트에서 해봤습니까? 네. 저도 보이스카우트 해봤거든요. 네.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또 뭐 적십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카우트 왜 했습니까? 그냥 엄마 하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유가 좀 다르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저는 뭐였냐? 옷이 멋있어서. 멋있긴 하죠. 네, 옷이 멋있어서 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중에 보이스카우트를 고르겠어요. 근데 이제 NL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학습하면서 야 이쪽이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학생회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맥을 통해서. 선배가 NL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선배를 NL 만나면 NL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근데 공감 가는 게 제가 대학 때 럭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가 이제 서울사대부고 저 종암동 쪽에 있는 건데 저희 고등학교가 되게 럭비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1, 2등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전국 대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체육 특기자로 이제 서울사대부에 서울대 체육교육과로 많이 이제 특기자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들이 대학교에 럭비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도 럭비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같이 가려고, 집이 강북 끝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려고 기다리는데 야 너 덩어리 크니까 와서 해가지고 제가 입학 둘째 날부터 럭비부를 시작해서 그냥 하고 그냥 졸업할 때까지 했거든요. NL도 그렇게 시작했겠죠. 뭐. 그렇죠. NL은 특히 대학교 1, 2, 3학년 요 정도 때는 학습도 안 시킵니다. 그래요? 농활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뛰어난 게 내부 집단에서 미덕이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거. 농활 가서 일 잘하고 또 신입생 많이 데려오고 막걸리 잘 먹고.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또 좀 먹어주는 겁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어딜 가도 잘해. 그러네. 어딜 가도 잘해요. 회사를 가도 잘해. 군대를 가도 잘해. 일단 조직 생활에 특화된 근데 이제 분들인 PD들은 이제 싸가지가 없죠. 맞아요, PD들은 이제 약간. 똑똑하긴 한데 싸가지가 없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예전 시대의 화석인 이래경 씨 얘기를 좀 해봤고. 자, 그러면 이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오늘 어떻게 할까? 이 주제를 조금 더 다룰까 아니면 빨리 나머지 주제를 할까요? 이제 나머지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권칠승 얘기 그냥 그래도 하고 장경태랑 권칠승 얘기 이 사람들 확신범이다 얘기를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결국에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지금 위신이 또 흔들린 거잖아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해야 어떻게 되는데.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건 아까도 형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몇 시간만 찾아보면 이래경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거는 기대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일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뭐 국제사회위원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노인 대책위원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혁신위원회고 이거는 공천이랑 직결이 되고 본인의 대통령 선거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어차피 다음에 나오려고 할 테니까. 근데 아니 본인의 권한 상당 부분을 혁신위에 말하자면 이전을 하면서도 혁신을 띄우겠다 그러면 저는 혁신위원장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재명이 이래경을 잘한다는 전제 아래에 이 정도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것부터 이재명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두 번째 본인의 권한 상당 부분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한 거면 뒤에 더 큰 배후 세력이 야 쟤 해 라고 하는 거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지도자다. 네. 라는 두 가지 저는 시나리오밖에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게다가 혁신위원회라는 것도 되게 뜬금없는 게 그 혁신위원회 해본 사람들 다 알아요. 천하람 위원장도 혁신위원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렇죠. 국민의힘 그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 하시고 네. 근데 혁신위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얘기 오래 못했잖아요. 네, 오래 못하기도 했고 결국 혁신안이 나왔는데도 그거를 차기 지도부나 현재 지도부가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구속력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아무리 멋있는 안을 냈다 하더라도 차기 공천관리위원회가 이거는 이번 선거에는 안 맞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 내려가서 만약에 비대위가 뜬다 그러면 비대위에서 솔직히 완전 친명계 인사가 장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네. 비대위가. 네. 그럼 여기서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혁신위도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차기 비대위가 약간 저했잖아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굳이 이 혁신을 왜 띄워? 네. 저는 그 생각부터 하면서 힘없는 혁신을 띄우거나 힘 있는 혁신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권한 일부를 임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와봤다. 이도저도 저는 이재명 대표 생각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바보가 아니고서요. 네. 지금 이제 혁신위를 해봐서 하는데 네. 저는 그건 거죠. 먼저 해본 국민의힘 관계자 입장에서 저도 혁신이 좀 안 만들면 안 되나. 뭐 소용도 없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혁신이 만들면 당 지도부하고 생각이 거의 같거나.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비주류는 반발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니면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난리 나겠지 또. 그렇죠. 이럴 거면 지도부는 뭐하러 뒀어? 네. 이재명 전당대회에서 77.77%로 당선됐는데 혁신이 니네가 뭐라고 이재명이 못 받을 안을 들이대냐? 네. 두 개 중에 하나잖아. 해봤자. 그렇죠. 그리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받아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선례를 보면 비대위가 성공을 하려면 총선을 지고 총선을 지고 그 다음에 하든가 맞아 아니면 총선 직전에 진짜 선거 관리만 하는 맞아 김종인 위원장 둘 다 해봤네요. 네, 비대위 전문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총선을 한 1년쯤 앞두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 없죠. 그럼 민주당 혁신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 게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긴 하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르면 그것도 완전 웃긴 얘기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서 아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혁신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혁신이 되면 왜냐면 본인부터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말하자면 네. 자살을 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띄우는 건 되게 웃긴 일이고 혁신위원회가 일 잘했다라고 평가받으려면 이재명 날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하진 않을 거거든. 저는 이재명이 그걸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모양은 좋지만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혁신을 꾸려야 되니까 네. 결과는 이제 처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나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 당내에 있는 분란을 본인 손으로 절대 책임 안 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그냥 부결됐잖아요. 네. 뭐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뭐 국회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아직 검찰도 수사를 안 했는데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송영길 대표 오라고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 와서 지금 당내에 이제 막 여론 압박이 있으니까 송영길 대표 한국으로 와라. 네. 해놓고서는 관련자들 다 탈당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도 자체 TF 만드네 어쩌네 했는데 본인이 탈당하고 탈당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사실 네. 이재명 대표가 전 진짜 책임감이 있었다 그러면 김남국한테 이 정도 얘기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야, 너 TF 만들었는데 이렇게 째면 나 대표인 동안 너 복당 안 돼. 이 얘기는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쟤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계속 이 김을 뺀다. 그래서 저는 이거라 그러면 지금 당내에 있는 분란, 본인을 향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혁신으로 넘겨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뻔하다.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개딸을 포함해서 이 권리당원들의 힘이 강해지는 정당. 이게 이재명식 혁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읍참마속으로 해야 될 때도 직접 안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지자들이 주장하도록 놔두고. 그러니까 본인은 또 그 얘기를 가타부터 안 하잖아요.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혁신위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본인이 또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결국 그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기인 의원이 같이 방송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 성남시정 시절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책임지는 거를 절대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뭐 스케이트장 만드는 거 철거하는 것도 본인이 이런저런 민원이 있어서 결국 집행부에서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사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성남시청 집행부를 향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집행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스텝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철거를 요구한다. 성남 시민들 분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나는 야당 의원들이 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약간 본인 책임 절대 안 지려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정치를 연명해온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가 잘 나갈 때나 이럴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던 게 좀 과감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너무 겁이 많고 맞아.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 77.77%로 당선될 정도면 진짜 칼을 막 휘두르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휘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없죠. 지금 다 빠져 있는 거고 뭐 마치 대변인 같아. 맞아요. 그냥 말만 이제 그 대여 공격 말하는 것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당 내에서 정리해야 될 거는 또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곧잘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자기는 지지층하고도 결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 혁명군하고 절교했던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게 손가락 혁명군이 워낙 반문 성향이 워낙 강해서 거기 껴안고 계속 가다가는 당내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거든. 그건 자기가 살려고 버린 거고 자기가 당내에서 잘 나갈 때 패권을 쥐고 있을 때 그럼 정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건데 또 그것도 아닌.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지금까지 다 센 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쫄 보였는데 알고 보면 뭐 그렇습니다. 그 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그냥 이 대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표 사퇴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연말쯤에는 사퇴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되게 장렬한 척하면서 근데 지금 사퇴하기에는 또 쫄리는 그런 상황이 또 온 것 같습니다.